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박봉규, 최진봉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봉규의 규입니다. 아, 박봉규. 아주 그냥 둘이는 신이 났구만. 월요일 날 나 빼고 하더니 좋냐? 아니면 너무 그럴 리가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볼 때 김지호는 아웃입니다. 아, 여기서 저를 디스했다는 소문을 제가 디스 듣고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김지호 듣고 계시죠? 아웃이에요. 나랑 같이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나를 소문낸 적이 디스하고 없는데. 내가 다 들었어요. 아. 여기서 나를 디스했다는 김지호의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모니터링을 다 다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뒷담화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아니 근데 좋은데 여기 네. 나와서 내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요. 아, 김지호 예. 나오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 내 방심이로 뒷담화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방심으로. 박정호 기자 네. 들으셨죠 그날 뒷담화 하는 기억이 거? 안 납니다. 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하실 기억이 거예요. 안 납니다. 저는 그날 너무 슬퍼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인규 우수해져준 눈빛. 신인규 변호사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김지호가 문제죠. 네. 이제 또 그것도 보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김지호가 저를 디스하고 다닙니다.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이도 교수님이 또 수요일에 뵈니까 너무 너무 반갑고. 아, 수요일밖에 못 봐요 이제. 왜 이렇게 목요일로 옮겨. 아니, 수업한다고 내가 몇 수업을 번을 해. 아니 꼭 하셔야겠어요? 이거 박봉규로 그냥. 수업해가지고 아니, 진짜 수업입니까, 박봉규입니까? 수업이지 당연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지금. 저희 박봉규가 좀 밀린 변호사님, 저 한번 수업에 물어봐 주시죠. 밀려요. 변호사님과 박봉규입니까? 박봉규. 변호사를 포기한. 아, 저도 한 3초 고민. 저를 고민하고 그러세요. 박봉규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변호사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아이, 된다지 않습니까? 또 의뢰인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거 이해합니다 교수님. 수업은 예, 예. 학생들과의 약속이고 그렇죠. 제 본업이 아니 그냥 교수예요. 박봉규 그렇지. 보세요. 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된다고요. 그게 빨리 돼요. 아니 지금? 박봉규 하고 나서 만나서 아니 근데 수업 강의합시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어쩔 수 11시로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수업이 안 그거는 돼요? 아. 9시부터 11시 12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거라. 박봉규로 선택하실 것 같기도 아유 하고. 무슨 말씀을. 수업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말 좀 딜레마 상황이시네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목요일로 옮기라 그랬죠. 예. 그렇게 얘기라도 목요일로 안 옮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업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금요일까지. 이거 보세요. 아니, 매일 수업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저희 매일. 박봉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수업은 일부만 하시죠. 수요일은 조금씩 김지호하고 하시네. 하는 거 뭐 이름을 뭐로 지었더라? 그거는 박인호. 박인호 그러니까 안 돼요. 박인호가 말이 돼. 박봉규. 박인호는 안 됩니다. 근데 입에 딱 붙는 건 아무래도 박봉규가 박봉규가. 입에 오래 하다 보니까. 박인호는 오래 못 갑니다.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랬어요? 또 약담하세요. 악담할 기도할 거예요. 없어지라고. 아 그래도 교수님 슈퍼챗 한 번 좀 쏴주시죠 월요일 날 한번 이렇게. 기분 나쁘 죽겠네. 이분이 신인규 변호사님 예. 기분 나쁘다고. 김지호가 제 네. 디스하는 걸 제가 듣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김지호가 저를 디스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디스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아마 근데 소문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이제 의욕의 표현 근데 아니었는가. 확실히 김지호 부대변인 힘이 예. 있어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파이팅이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시더라고 파이팅. 그래서 좋았어요? 아니 저는 방송계 저는 지금까지도 유일한 복라인이기 때문에 네. 흔들림 없습니다. 끄떡 그래서 없습니다. 김지호가 약간 들어오려다가 완전히 네. 퇴출당했습니다. 아, 지난주 복라인에 월요일 방송으로서 퇴출을 당했다. 월요일로 복라인에. 이제. 네, 그 월요일 현장은 현창봉규.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지호가 현장 오면 교수님 무서워요. 100m 이상 떨어져 있겠습니다. 아 무슨 뭐 접근 금지 가처분 비슷하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접근 금지 알겠습니다. 자, 가처분을 노영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고요. 다음에 김지호 대변인도 오셔서 한번 해명을 네, 한번 해명하는 시간을 좀 반론권을 드려야 될것 네, 서로 좀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화해하시고. 네. 자, 이게 수요일에 오랜만에 또 만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박봉규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좀 구독자도 저희가 또 띄워놨습니다. 네. 200만 4,691명. 다 오늘은 또 얼마나 늘어날지. 그러니까요. 예. 200만 할 때 신인기 변호 잘 아시지만 저랑 김진애 의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역사적인 막 역사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200만의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했던 주역이죠. 12,000번. 그런데 네. 회식할 때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회식은 또 회식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아니 아니 근데 저 월요일 날 궁금한 회식을 게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휴민트를 심어놓으신 거 네, 어떻게 다 심어놨어요. 돌아가는 걸 다 하시는 그것도 한우를 먹으러 가면서 나한테 한우를? 연락을 안 합니다. 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직원 회식이기 때문에
때문에 아, 직원이 아니시잖아요. 직원입니다. 그 직원 월급 받고 계속 방송하시겠어요? 아니요. 출연료 안 받고. 아니 안 왜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안 거예요? 한다고요. 아, 다 지위의 온도. 회식비가 그 출연료에 다 녹아 있어요. 출연료 받으면 회식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사 먹으면 되는 알아서 거죠. 알겠습니다. 출연료 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한우. 에건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신인규 변호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저 구독자 수가 한 명 와, 늘어났어요. 늘었죠. 네. 그 사이에.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오늘 또 고맙겠고요. 슈퍼챗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슈퍼챗도 슈퍼챗.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 아래에 보면은 독도가 지금 네. 민주당 민주당 대표 지금. 회의실에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 지키기, 독도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합니다. 당무 복귀 최고위 주제를 하는데 이 현장도 이재명 대표 발언도 저희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에 네. 민주당 최고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영 님이 최지봉 교수님 보러 왔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외쳐주고 월요일 계시고요. 오지 마세요. 그냥 수요일만 옵니다. 왔다가 하시면 되죠. 고맙습니다. 박지영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예.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남동 관저,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이 관저에 증축된 건물이 있어요. 어허. 5군데가 있는데 3군데는 신고도 안 되고 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모르는데 나머지 2군데 이 2군데는 이 공산 시공한 업체 관계자의 말을 저희가 들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3평 좀 넘는 공간인데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은 뭐 네. 무단 증축 비슷하게 된 건데 결국에는 용도 자체도 지금 뭐 사우나 이게 이제 뭐 숙취용으로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관저에 안에 저런 게 들어있다라는 게 오마이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된 것이고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화나는 사람은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 최근에 이제 투명성의 화신이거든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생중계하자, 다 공개하자. 아니, 네. 한동훈 정신에 의하면 이거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 뚜껑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매우 불투명하게 집행이 됐고 저것도 공사 누가 했는지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불법성의 요소들까지 들어와 있는 데다가 네.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를 요청합니다. 생중계. 아 저는 그 옛날에 그 따라라라라 그 러브하우스처럼 러브하우스처럼 집을 공개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카메라 들고 저 들어가야 됩니다. 투명성의 화신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뚜껑 열리는 생중계하면 상황입니다. 되겠네요. 예, 그걸 대신 전달합니다 저는. 예. 뭐 30일에 만찬도 한다고 하던데 대통령과 지도부가 뭐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이 가서 같이 사우나 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원래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싸우다가 그 다음날 목욕탕 가서 푼다 이런 거를 국회 사우나 있습니다. 국회 사우나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또 맞아요. 그죠? 여당 대표가 없이. 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우리 좀 술 한잔 술은 물론 안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사우나 정도는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욕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대화를 뭐 다 한다. 남자들끼리 뭐 이런 건데 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라서 좀 이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충격적인 거고 여기에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군데 중에 3군데는 이게 뭔지 그거 신고가 안 되게 몰라요. 근데 신고가 됐다는 그 2군데를 알고 봤더니 공산 업체도 뭐 히림 이 건축사무소 네. 그러니까 토마토 컨텐츠에 후원했던 그 업체와 관련돼 있는 업체가 공사했다고 하고 근데 그 업체는 뭐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근데 다른 업체 공사했던 다른 업체가 뭐 사우나 드레스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네. 불법 증축이잖아요.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2군데는 신고를 했고 네, 5군데 나머지- 중에 네. 2군데 신고한 데 중에 신고한 한 데가 것만? 드레스룸 그러고, 사우나고 그러고 나머지- 3군데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등기도 안 된 상태라고 그러고 네.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규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규정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 네. 어느 국민이 그걸 법을 지키겠습니까? 걸리면 이럴 거 아니 대통령도 안 지키는 내가 왜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불법 중축 문제는 그렇죠. 이건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먼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요, 증축하는 게 뭐 필요하면 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용산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등기도 안 하고 미등기 상태로 계속 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세 군데는 그렇죠. 그렇고. 그 2군데 같은 경우에 자 사우나하고 드레스룸이라는데 드레스룸이 원래 집에 그러면 옷 걸을 데가 없을까요?
저는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 아니 외교부 장관 관저였으니까. 관저였으니까 외교부 장관 살 때는 그럼 옷 거는 데가 없었을까? 드레스룸이 뭐 모르겠어요. 가보진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관저를 지으면 드레스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얼마나 옷이 많으면 또 드레스룸을 짓겠어요. 두 분밖에 없잖아요, 가족도.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옷이 많은 것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옷 그러니까 밖에 외출할 때 보면 대부분 같은 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휴가 가면 트레이닝 휴가복 네이비 입고. 네, 뭐 그런 네. 트레이닝복 입고 요즘은 이제 군복을 많이 입으시던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면 주는 거거든요. 집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면 준비해서 줘요. 줄 수 있다. 부대 네. 방문할 때 보면 네. 저도 부대 있을 때 보면 해군 부대에서 딱 그 치수 미리 받아가지고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딱 준비해놨다고 오면 딱 입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예전에 막 야인으로 있을 때 보면 같은 옷 계속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패딩 기억나죠? 알죠, 같은 알죠, 패딩 알죠. 계속 입고 있다고. 네. 그럼 누구 옷이겠냐고 이게. 얼마나 옷이 많으면 드레스룸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품백 수수하면서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네. 사진을 찍혔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옷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백이 많은 거 아닐까요? 선물을 많이 그건 잘 받아서. 모르겠는데. 드레스룸인데 아니 백을 옷 한 대신 100개 받으면 그거 다 진열할 때가 필요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옷이 많으면 드레스룸을 또 지어야지 저는 명품 백룸이 네. 백룸. 네. 신라 듀티 그러니까, 프리 뭐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사우나실을 굳이 집에 있어야 되나요, 저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우나실 예를 들어서 집에 없으세요, 교수님? 없지 당연히 사우나 집에. 저도 없습니다. 근데 집에 저도 없어요. 보통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이렇게 방 안에 설치하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따로 건물을 설치할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야. 크다고 볼 수 있는 모르겠는데 예, 뭐 증축을. 뭐 아까도 증축을 했다고 하니까 네.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형으로 돼 있는 네. 나무로 돼 있는 거 이거 갖다 놓고 전기 꽂아서 하는 거면 네. 충분히 가능해요, 혼자 하는 거는. 근데 저렇게 예를 들면 증축할 정도라고 하면 아하. 상당히 규모가 그거보다는 크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사우나가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근데 그걸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세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기름값도 오르죠. 그다음에 네. 물가 오르죠. 뭐 박정우 기자는 좋아하는 사과 하나 못 사 먹잖아요. 저한테 맨날 사달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1년 동안 못 상황인데 먹어요, 1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소고기도 사실은 네. 회식 아니면 못 먹잖아. 못 먹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는 못 드시는 거 못 아니에요. 먹죠. 그런 상황인데 비싸더라고요. 세금을 가지고 저런데 투입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 아. 건가? 국민들 정세에 맞지 그렇네요. 않잖아요. 사우나를 물론 좋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매일 해야 돼요 그거를?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 정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숙취 소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그 나오더라고요. 뚜껑 얘기를 하셔가지고 뚜껑이 열린다 이래가지고 화난다는 표현을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쓰신 겁니다. 거죠? 그 네. 뚜껑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 없다고 보고. 네. 관용적인 그런 관용옥구죠. 예, 관용옥구.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관저 이전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관저까지 같이 이제 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관저하고 집무실 이전 비용이 수백억에서 간접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대 1조 원대까지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1조. 이거 왜 애초에 그럼 국민들 앞에 이런 거를 약속한 대로 예산과 집행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앞가디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뭐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합니까? 소통이 늘어났습니까? 대통령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니까 다 저 엉망진창 상황 속에서 돈만 써대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다 이거 국가 예산으로 한 건데 그럼요. 뭐 불법성도 있겠지만은 결국 지금 이 수주를 준 업체들도 다 불투명한 다 무슨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수의 계약도 많고 이 수의 계약한 업체들도 보면은 다 무슨 그 석유 옛날에 영세 그 업체들. 아브레우 네. 같은 그 아브레우 기억나시죠? 액트지오. 액트지오 이름도 오래됐는데 하여튼 예. 그런 식의 업체들이 다 이걸 지금 수주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아.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도 공적인 일을 너무 사사롭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그리고 용산 이전해가지고 저는 좋아진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구중궁궐을 벗어나서 용산으로 내려온다. 그 사우나실 만들고. 근데 사우나실 만들고 예, 예. 드레스룸 만들고 예. 국민들도 잘 안 만나주고. 지난번에 제가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출석 안 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서 들고 간 적이 아, 있었거든요. 그 현장 아, 가셨죠? 현장 갔잖아요. 비올 때. 비올 때. 들어가기 전에 한 100m도 더 남았어 관저까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아요. 아. 무슨 소통이에요, 소통은. 100m 전부터 길 막고. 그 인도였거든요, 그때. 예. 제가 가서 비 맞고 있을 때 그 아. 인도였어요, 인도. 아. 인도에서 길을 막아요. 그때부터 못 가, 거기서부터. 참.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야, 소통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어제 뭐 대통령실 설명은 이게 이제 보안 시설 이게 대통령의 보안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우나실하고 드레스룸 있는 게 보안이에요? 그거 있다고 하면 뭐 거기를 타격하나? 북한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 좋아요. 네. 보안 시설 맞겠지. 그러나 사우나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드레스룸 만든 거 그게 보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여기 안에 무슨 뭐 보안 장치라든지 아니면 비화기라든지 아니면 네. 무슨 뭐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걸 밝히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 만들고 사우나실 만들어 이게 무슨 보안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상당한 정보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적이나 불순 세력에게 그 정보가 누설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사우나실하고 됩니다. 드레스룸이 있다는 게 공개돼서 보안에 어떤 취약성이 있냐고요, 대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보안 무쇠거든요. 매일 보안 떠들었는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 폰으로 대통령이 전화 안 하죠. 아니 도청을 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인데 개인 폰 쓰는 사람이 보안이라면서 본인에게 검증이 들어올 때 보안이니까 답을 못 한다. 이거는 완전히 도망가는 수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호다. 지금 윤석열 정부 특징이 경호, 수사 이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범죄 혐의나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야당이 검증해야 될 부분들을 다 면제받으려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경호나 수사는 당연히 할 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안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물어봐야죠. 거기다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한 겁니까? 네. 아니, 나라 돈을 갖다 썼으면 당연히 국회가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보안 운운하면서 피해가는 것은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실 답변을 보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안 얘기를 하고 예. 전혀 뭐 여기서 해명하거나 잘못했던 거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물으면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되고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안이니까 말을 못 한다. 이러니까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야당이나 언론이 더 지적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그러다가 반국가 세력에다가 사이비 지식인까지 나오거든요. 아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사이비 지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반문하는 정통 거. 지식인. 정통 지식인입니다. 예. 저도 사이비 지식인 아닙니다. 사이비 변호사라고 그러겠는데. 사이비 변호사 아닙니다. 아, 자격증 있습니다. 이거 사이비 아닙니다. 저도 박사학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러세요? 미국도 다녀오셨죠? 미국 박사예요. 아 그때 그 사셨던 집도 우리가 봤기 네, 때문에. 봤잖아요. 예, 아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예요. 제가 살았던 현장 가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미국 가고 싶더라고요. 아 미네소타에 계셨기 때문에. 예. 아 그래요? 그 집은 텍사스였습니다. 아, 텍사스. 예. 교수할 때는 텍사스. 예, 그러다 미네소타로 또. 미네소타에서는 학위를 받고 학위를. 예, 학위 받고 그 텍사스로. 구별해서 저희가 예. 사이비는 아니지만 사이버 교수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로. 제가 잠깐, 증인이 알겠습니다, 여러 명 알겠습니다. 있다고 얘기했죠. 코로나 이후에 또 사이버로도 많이 하니까. 아, 나중에 제가 원격과 제가 있을 때 네. 그 학생으로 왔던 기자들을 아. 불러서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아, 증인을 좋습니다. 세워가지고 최진봉 교수님이 어떻게 교수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 그때도 현장 나갔는데 우리 최 예. 교수님이 어떤 기자분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인연이 또 미국에서 만났던. 옛날에 미국에서 예, 만났던. 같이 공부하셨던 또.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미국 한번 가서 취재를 해야 된다. 타진요냐? 저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학위증 한번. 그래서 박봉규가 그 기회로 미국에 진출하자 이 얘기죠. 출장비를 네, 출장비 받고 나도 데려가죠. 같이. 증인으로. 박봉규. 예. 저도 박봉규. 좀 가겠습니다. 저도. 박봉규로. 법적인 게 또 예.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있던 학교 예.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가서 그러니까요. 소개해주고 알겠습니다. 같이 일했던 아, 교수도 지금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하고 박봉규 인사하고. 좋아하시는 미국 네. 팬들도 좀 만나서 있죠, 많죠. 예, 또 또 네. 미국에 팬 많으시거든요. 아, 그럼요, 아메리카 많습니다. 쪽에도. 한번 그런 꿈을 꿔보겠습니다. 김지호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 그럼 저까지는 합격입니까? 그럼요. 아이 감사합니다. 김지호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 물프레님이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프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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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희가 뭐 사우나 드레스룸 얘기했지만 저희가 11시에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해서 보도한 조선의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또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고 경위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취재 계획이 어떤지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얘기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라고요. 이거 3년 내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고질병이죠, 고질병. 고질병인가요? 그걸 못 고칩니다. 전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집권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 여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때도 밑그림을 못 그렸고요.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역할은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그림을 못 그려냈고 아하.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집권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 보니까 전 정부 사우나는 이제 매일 하니까 이제 그럼 나와서 메시지 낼게 전 정부 탓하는 것밖에 할 게 없고 네. 문재인 정부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 팩트로 들어가 보면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 이제 뭐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늘 건전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유념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굉장히 그 특수성이 있었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한 것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정 정책을 써서 이 나라를 좋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리고 이러고 있으면 전 정부 수사하죠, 전 정부 때리죠.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집니까? 그 이제는 그럼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네. 문재인 정부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퇴임할 것 같거든요. 그럼 집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완전히 허송세월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도 예상되는 일인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지율이 20%에서 30%대인데 이거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까? 이제는 보수 지지층들도 좀 지겨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는데 코로나 특수성도 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은 또 많이 채무를 만들고 있어요. 돈을 무지 뿌리던데요. 국민과의 대화 가가지고는 자기 돈처럼 막 쓰던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아직도 지금 몇 년 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 거의 반 돼가잖아요. 네. 반 정도 지났어요. 정부 들어서 재정 적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 그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부자 감세 심지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안 거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 깎아줘, 종부세 깎아줘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두니까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가 네. 부족하니까 이게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정 적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네. IMF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 빌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빌려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은행 뭐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을 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빌린 돈들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기준을 삼는 것 같은데 네. 국내에 있는 기관이나 국내에 있는 어떤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 돈을 빌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 적자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채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문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에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재정 적자가 적었고 네. 방어를 제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역성장률도 제일 낮았어요. 그게 지표로 보이는 거예요. 지표로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도 엄청나게 막 재정 투입하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정 적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 제 말은 그런 상황인데 또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니 본인들은요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해외 순방 가는 거예요.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 잡힌 줄여야 거보다. 되면 그러니까요. 근데 추경 편성까지 해서 더 그러니까 배정을 그러다 했죠.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뭘 깎아요? R&D 예산 깎아요. 정말 필요한 거 깎고요.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깎고 있어요. 네. 줄이고 있고 복지 예산 줄이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수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업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됐을 때 국가 기반 산업, 경제의 기반 산업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빚을 갚는 게 맞습니까? 기업들이 자기 돈만 갖고 사업을 해요? 아니 어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열심히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갚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아니
빚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근데 빚이 많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할 게 문제가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도 그 회사나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재정 건전 재정한다고 해서 계속 조이고 예. 자기 해외 순방 가는 데는 돈 많이 계속 빌려서 쓰고 사우나 만들고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고 드레스룸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디 맨날 전 정부 탓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면 네.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잘할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야 저는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 하려면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 정부 탓하지 말고 2년 반이나 지났으면 이제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예전 정부 탓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역작용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입만 살았고 저는 이걸 무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사악한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악하다라고 저는 사악하다. 보는데 왜냐하면 예. 석유 파는데 돈 쓴다 그랬죠? 그리고 돈 뿌린 거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의 모순이에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민생 토론에 가가지고는 모든 돈 이거 어떻게 계산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공수표를 날려놔가지고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돈을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허.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아하.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렇네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정부가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잘하느냐 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냈느냐를 검증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돈을 썼냐 재정 돈을 건전이야? 안 썼냐 이것만 가지고서 선이냐 악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이제 무능이라는 말도 뭐 우리가 시행착오도 초반에 있을 수 있고 대통령직 네네. 처음 해보니까 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한 6개월에서 1년은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모순을 남발하면서 전 정부 욕만 한다? 네. 다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무능하다 또 사악하다 이젠 사악해요. 이런 비판을 계속 듣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40조 지원 얘기 40조 뭐 자금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빚내라는 거잖아요. 빚 싸게 빚 내줄게 대출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 40조는 대출해줄 돈은 있고 13조만 드리면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지급해가지고 전 국민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골목 상권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각 상점이 돈을 벌고 그게 또 돈을 버니까 또 도매상을 주문하고 하면서 경기가 순환이 되는데 거기다가 13조는 아깝고 40조는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마중물 같은 거잖아요. 경제적 마중물로 그렇죠. 이제 경제를 돌게 하는 건데. 그 13조는 안 쓰겠다고 빚은 40조 내준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죠. 윤석열의 호는 모순 윤석열입니다. 모순. 윤석열. 다 말하는 것마다 앞뒤가 네.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이 국회 운영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뭔지도 잘 모른다.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의문의일패를 했는데 김태호 1차장의 이 발언 물론 이 뉴라이트 뭐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어떤 방어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은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분 구수까지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했는데 많은 거 많다고 본인은 주장하잖아요. 뭐 맞아요. 1시간 얘기하면은 59분을 얘기하고 얘기한다는 있다. 복수의 증언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이 어제 국회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바보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느낌이라 근데 꽤 이렇게 신빙성 있게 들리긴 합니다. 그 네. 얘기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경로하면서 김태호 들어와 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태호 1차장이 뉴라이트 얘기도 하면서 뭐 뉴라이트가 뭐 새로운 보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은? 아니 뉴라이트에 대한 근데 설명. 본인이 뉴라이트 맞잖아요. 옛날에 그 2008년도에 뉴라이트 뭐 지식인 100명 100일. 안에 이름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름은 넣었는데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거는 그럼 자기도 명의 도용당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이름 누가 쓴다 그러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1이라도 문제될 것 같으면 이름 못 쓰게 합니다. 그 어떻게 이름을 쓰게 합니까? 그 본인이 뉴라이트라는 건 인정을 해야죠, 최소한은. 그리고 뉴라이트가 지금 다 이 정부에서 요직에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외교 정책을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태호 차장이 아주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안보실장은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김태호 차장만 안보실에서 2인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1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외교 안보 특히나 일본 관계에 있어서의 이 모든 정책적 실패는 전 김태호 차장이 이쯤 되면 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아니 그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문제 많았잖아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때는 뭐 예를 들어 김수현 당시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긴 했어요. 그럼 지금도 이쯤 되면 김태호 차장은 물러나는 게 맞죠. 근데 전 이분은 매우 심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리고 지금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제도 이른바 이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거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주장을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 그게 국익하고 아니 국익하고 연관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일본의 마음을 뭐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 그게 아니 그거하고 국익하고 무슨 국익을요 점점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의 마음 챙기다가 독도 뺏기게 생겼고요. 네. 뭐 위안부 할머니 문제. 자 이재명 이재명이 대표가 오늘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최고위 주재를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모습 보이네요. 한준호 최고위원도 있고요.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처음 시작할지 한번 좀 봐야겠는데요.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잠시 병 때문에 쉬었더니 그 사이에 우리 회의 참석자가 좀 늘어났군요. 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도 잠시 병원에서 좀 쉬었습니다. 참 민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 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입니다. 꽃감, 대추, 밤 이거 재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공복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제도 어제까지 설명을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입니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뭡니까? 2,000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10,000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의료대란 대책위회에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 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최고위 현장을 보여드리는 또 채널이 있고요. 저희 박봉규 계속 이어가는 채널이 있는데요. 저희 이 채널에서는 박봉규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역시 이제 민생을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민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빚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내수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가서 밥 먹고 아니면 돈 쓰는 걸 줄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 해결하자고 소비 쿠폰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막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현금 살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현금이 아니라니까요. 네, 네. 이거는요 자영업 그러니까 동네의 지역 상권에 쓰지 않으면 소멸돼요 자연히. 그 돈은 그대로 그냥 국고로 다시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만 국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은행에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대형 마트에 사용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우처 네. 같은 거죠. 그렇죠. 그 소비 쿠폰 받아서 아하. 뭐 예를 들면 부자들 자기가 안 써도 된다 하면 안 쓰면 돼요. 네. 그러면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현금을 살포한다 25만 원씩 이렇게 호도를 하니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이게 경도가 되셔가지고 이거 돈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돈 많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 쓰면 그게 되죠, 아니고 안 받아도? 쓰면 안 돼요. 쓰면 되죠. 그러니까 안 쓰면 그냥 네. 국고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 아하. 두 번째 이제 응급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응급실.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파도 응급실을 받아주잖아요. 심지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2군데 전화했다잖아요. 그런데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본인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 본인 신분 밝히고 얘기해서 결국 가게 됐어요. 신분 밝히고. 그 전에 신분 밝히면 또 문제가 되잖아. 신인규가 전화해서 저 신인규인데요 이러면 이제 유명인이니까. 그렇죠. 유명인 맞죠?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외화부역에 예를 휩싸일 수 들면 있죠. 근데 이제 외화부역. 그래서 네. 응급실의 진료비를 지금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네. 그럼 응급실의 의료비를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응급실 가면 요즘은 그냥 다른 그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을 그 정도 돈만 내면 응급실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프면 바로 응급실 가잖아요. 미국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할 때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의료보험에서 커버하는 게 어느 거 응급실에 갈 정도 아픈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응급실에 가서 입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그것만 커버를 해줘요. 나머지는 자기가 돈을 내야 보험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보험이 안 돼요. 입원 안 하면 보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왜 응급실 왔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 돈을 그러면 많이 물리겠네.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요. 응급실 한 번 한 가면. 번에. 그 엄청나게 비싸요. 응급실은. 비용도 비싸. 앰뷸런스도 공짜가 아니에요. 미국은. 앰뷸런스 비용도 내야 돼요. 우리는 119 막 부르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못 해요. 앰뷸런스가 자기 차 타고 가요. 아파도. 대부분 자기 차 타고 가요. 앰뷸런스는 웬만해서는 안 불러요.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네. 앰뷸런스 부르고 앰뷸런스 불러도 그 비용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응급실에 가서 입원까지 연결될 때만 응급실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내주고 네. 입원이 안 되고 바로 나오잖아요. 응급실 가서. 그럼 본인이 돈을 내야 돼요. 커버를 안 해줘요. 보험이 있어도.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게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거 논리죠. 뺑뺑이 자꾸 도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응급실 오니까 의사는 부족하고 지금 전공의들 다 근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응급실에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너무 많이 오는 사람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응급실 비용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비용.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약 먹고 버텨요. 아니면 아침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고 하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2,000명 증원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본인의 그런 총선 앞두고서 2,000명 얘기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책을 본인이 져야지. 이제 안 되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응급실 오면 더 많이 돈을 내. 이런 방식으로 응급실 못 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돈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만 대체?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 편의주의자 그러니까 네. 자기 책임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자기는 주치 있으니까 편할지 모르겠지. 언제든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네. 대통령 뭐 국군 수도병원인가요? 통합병원인가 거기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 중증 환자 들고 있는 환자 가족들은요 정말 목숨을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수술도 못 받고 6개월, 1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악과 아이들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의사가 없다니까 의사가 의사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해결 방안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끼리 뭐 약간 좀 우스갯식으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아유 안 아프시죠?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인사로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가 정말 돼버렸구나라는 네. 정말 좀 자조적인 이야기로 들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남 탓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심지어 3대 개혁에서 4대 개혁으로 의료 개혁을 또 끼워 넣었어요. 본인이 네. 그게 마음에 드나 봐요. 근데 사태가 이쯤 되면은 정말 대통령도 이거 사표 써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또 남탓할 겁니다.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쓴 것이고 네.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엉뚱한 방법이 학교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학교를 없애면 학교 폭력이 없어지죠. 근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지금도 응급실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실을 못 가게 만드니까 해결됐네라고 눈 가리고 아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뭐 문제가 일부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안에서도 전공의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뭡니까? 필수 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의 문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거야라는 식의 마치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고 네. 아직까지도 전공의들 복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 잘라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맞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국가의 재정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 위기에 사실은 위기도 더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중증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선별을 해서 전 그분들한테 지금 25만 원도 물론 귀하지만 전 좀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5만 원도 사실 외식 한두 번 하면은 다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쓰실 수 있도록 뭐 진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네. 드려야 그걸로 한 달 밀린 월세도 좀 내고 뭔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은 철학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선별해서 위기의 경증과 중증을 좀 신속하게 구별해서
먼저 지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인플레니 뭐니 이런 말 떠들 때가 아니라 지금 전 재정 정책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위험한 분들한테는 더 많이 드리는 식으로 정말로 위기를 실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 저는 국회가 아무리 무능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2박 3일 밤샘 토론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만 원을 줘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주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주면 그거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대. 쓸 돈이 없다고요 지금. 망할 지경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 쿠폰 25만 원 주면 그거 막 써가지고 인플레이션 25만 원에 당장 먹을 것도 못 먹고 있어요. 줄이 과일도 못 사 먹고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사과 좀 사주세요. 교수님. 저도요. 사과 좀 대표님 먹고 보내면 하나 줄게요. 대표님 보낼 것 같은데 보내면 하나 줄게. 과일. 예. 네, 근데 사과 캐리 좋아합니다. 정권님 네. 이거 잘 보세요. 네. 캐리 정권님이 서교동으로 내 선물을 보낸데 어. 이거 어떡 하냐고요. 제가 잘 저희는 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제가 이거 다 서교동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보내라고 서교동으로 보내. 읽어주세요. 캐리 아니, 정권님. 서교동 보내셔도 돼요. 캐리 정권님이 캐리 정보님이 교수님 명절 맞이에 오마이뉴스 서교동으로 선물 소박한 거 예약했어요. 야. 다음 주 갈 것 같은데 소박해도 잘 받아주세요 하셨네요. 와, 근데 문제 진짜 저희는 진심이시다. 여의도에 있는데 서교동으로 저희가 잘 이제 보관했다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예 슈퍼챗까지 그쪽 보내주시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교동에 이쪽으로 네. 보내라고. 근데 어쨌든 네.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25만 원 소비 쿠폰이어서 그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소비 쿠폰을 주면 그게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소비 쿠폰 많이 사용하면 자영업자들이 가게 매출이 뭐 올라가고. 미용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조그만 가게도 그렇고 빵집도 그렇고 뭐 떡볶이집도 그렇고 이런 데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 이익이 남고 그걸로 또 세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거 뭐 25만 원씩 줘가지고 돈 풀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이유나 인플레이션 생기는 이유는 네. 외부적인 요인도 많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거 자기들 책임에 대해서 왜 소비 쿠폰 주면 인플레이션 된다고 겁을 주면서 그래서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참 아니 참 입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의료 대란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이거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2026년도 거는 좀 다시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그거 안 돼. 못해. 넌 빠져 이렇게 한 예, 거죠. 예. 뭐 토달지 마, 태클 걸지 마 이렇게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뭔가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뭐 이빨도 안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라면 이거 상 뒤집어 엎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뚜껑이 네. 한참 열려야 될 상황인데 네. 또 깨갱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그때 사면에서도 예. 뭐 자기 의견이 뭐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입담으로 하니까 또 깨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저는 또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는 꼬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나쁜 결정을 덜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안전성 때문에. 네. 가장 최악의 결정이 뭐냐면은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결정을 못하는 결정하는 게 가장 나쁜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민생 문제도 어떤 결정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저는요 전 국민 보편 지원하는 거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쪽으로 결론이 나면 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냐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고 국민이 일단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제 의견과 좀 다르더라. 물론 제가 그래도 선별로 더 두텁게 하우상박으로 하자는 의견이 반영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싸움질만 일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국민들은 숨 넘어갑니다.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지금은 결정을 뭐라도 하고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뭐 최근에 회자가 된 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뭐예요? 전 봤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 그 한동훈 턱 떼는 대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소방 당국에게 네. 상황을 좀 브리핑 듣고 있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 화재 현장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근데 그 영상 촬영이 되고 사진도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를 잡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 고개 있습니다. 네. 카메라 위치를 이게 힐끗 두번 아, 봐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더니 카메라 위치를 두 번 보고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카메라 위치를 보고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저거네, 저거예요. 그러니 네. 후레쉬가요 파바바바 터지더라고요. 저기 자리 잡고 나니까. 일부러 아니, 이미지 근데 때문에. 깨는 사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턱돌이야 뭐야? 왜 턱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처음 이게 사람이 죽은 장소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 현장을 보면서 저렇게 턱을 개고 네. 턱을 개면서 저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끔찍하죠. 왜 이상해요.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본인 깐에는 뭔가 이렇게 멋있게 포즈를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는 포즈인데 문제는 저 자리가 화재 현장에서 7분? 7분 일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다치신 상황에 보고받으러 간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카메라 위치를 곁눈질로 확인을 한다니까요. 그게 다 잡혀요. 다른 카메라에. 영상을 통해서 영상에 볼 다른 수가 카메라에 있습니다. 또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야 정말 저런 식의 좀 제밥에 관심 있는 정말 저거는 인륜적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거거든요. 아니 저렇게 해서 포즈 잡고 사진 나가서 정치적 이익을 받는다 치면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번에 있었던 그 이 반지하 침수 피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 그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가가지고 이게 쳐다보잖아요. 이게 네, 지하 맞아요. 그런 것도 연상이 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성으로 갔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영상은 보지 않았지만 네. 재난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누구야 어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아 그랬잖아. 김성원 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더 왔으면 더 왔으면 좋겠다고. 수해 현장에 가서 네. 이미자 의원이 한 대 때리잖아요. 아, 잘 똑같은 때렸어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결국은 이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너무나 비참한 현장에 네. 가서 본인들 홍보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피해 당한 사람들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또 연탄 니역가 끌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네. 아, 이거 니역가 앞에 끄고 뒤에서 묻히죠. 밀고 예, 이거 묻히고 묻혔죠. 예. 그런 게 연탄재. 과연 이 홍보잖아. 홍보 그러니까 그야말로. 카메라만 의식하는 거예요. 카메라만.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만 의식해서 네.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그건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카메라를 또 의식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재 현장에 가가지고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걸 본인이 의식을 못하면서 거기 피해 당하신 할머니가 대통령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흰남노 태풍. 네, 예, 근데 피해 지역이. 대통령이 카메라를 의식을 안 하고 그 쌈장인가 청국장인가 사진을 보리밥, 보리밥. 사진을 보면서 막 약간 입맛 다시는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카메라를 의식 안 하는 또 나쁜 예. 정말 그 보리밥 의 가격을 이렇게 메뉴 아니 가격 할머니가 적히는 거 손잡고 봤잖아요. 호소하고 있는데 네, 그거 손을 약간 뿌리치면서 보리밥을 가가지고 야,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정책도 내고 또 위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진 잘 나올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정부 그렇게 여당이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기억납니다.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 가서 한동훈 90도 인사.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인사하는 맞아요. 두 사람의 화해 현장을 화재 현장으로 가서 맞아요. 이용을 한 이런 비판도 받았죠. 그분들 막 그 네. 절규를 하시는데 피해자분들이 호소하시는데 안 만나고 그냥 떠났다 해서 또 상인들이 화나서 화나죠. 예, 예. 막 비판하고 이런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때 저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 인터뷰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밑바닥 민심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아예 안 듣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혼자 판타지 세계, 극우 판타지 세계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거기서는 너무 좋은 거죠. 야, 이 판타지 세계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데 왜 다른 사람들 나를 왜 비판하고 욕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문제다. 그래서 공영방송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불거져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해서 지금 탄핵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헌재 판단 봐야겠지만 이런 가운데 사법부가 박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을 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을 했어요. 역시 주정공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2인 체제에서 한 행동이 네. 잘못됐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5인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5인의 상임위원회 추천 단위가 명확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전국의 정부의 어느 기관에 야당 추천한 사람 2명을 차관으로 임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만인 거예요. 네. 이유는 방송이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통위원은 차관급. 차관급이에요. 위원장은 장관급.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 내가요? 아니 가고 저는 싶다고. 아닙니다. 아 차관급.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 TV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위원장으로 위원 그건 말고는 지금 위원장. 못해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갈 정권 수가 바뀌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장관의 보고요. 차관급 높아요. 그래서 인사에 관한 얘기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갈 생각이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명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에요. 야당 임명한 사람은 지난번에 그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임명 안 해가지고 최민희 지금 네. 의원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이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네. 법은 그렇게 합의제 기구를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이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이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과도 연관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2명이서 처리한 거 이거 불법적 그게 요소가 있다. 불법성의 핵심이죠. 맞아요. 핵심이죠. 그러면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할 때도 이 판단을 일정 부분 인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2번이 나왔어요. 그 전에 한 번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법원의 판단 중에 2인 체제라는 것이 불법성이 있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2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당 가입 여부 확인 안 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정당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반응 회신 받지 않고 처리를 했어요. 그게 2번째 문제. 예. 3번째 문제는 85명이나 되는 사람을 1시간 반 만에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면접도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졸속 생각해요. 심사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관심법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려면 네. 1시간 반 안에 85명 85명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전에 면접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려면 하루가 넘어가야 돼요. 85명에 대해서 하려면. 그렇네요. 근데 꼼꼼하게 그걸 봐야 1시간 되는데. 반에 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추측컨대 명단을 이미 작성해 놓고 거기에 맞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관례에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건 인용되는 게 정상이다. 이걸 만약 기각했다면 기각한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사로 앉힐 계획을 갖고서 했다고 하면 네. 이거 자체를 기각을 해버리면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2인 체제를 정당화시켜 그렇죠. 주는 그래서 거죠. 2인 체제로 그럼 모든 걸 하게 돼요. 그러려면 방통위가 설치될 이유도 없었고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여야 합의의 정신도 완전히 깨트리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될 인용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판단을 내린 거네 사법부에서. 네. 중요한 판단 내렸고 KBS 이사들도 뭐 여기에 음. 계속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번에 당연히 받아봐야 임명에서 돼요. 네. 2인 체제에서 임명된 걸 받아보겠다고 또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이거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판단?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는 보여줬던 판단이었다.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네. 이 강재원 부장판사 그리고 재판부가 합의부기 때문에 그 세 분의 판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국가기관이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이 싹 다 무너져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그랬죠. 그래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전 해줬다라고 전 보고요. 일단은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제가 어쨌든 그 100분 토론 보다가 껐어요. 이 얘기를 왜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요? 판결문을 좀 읽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판결문 읽은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졸속 심사고 보고 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왜 5인 체제를 2명이서 하느냐입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에 위반된다라는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방송의 공공성, 아하. 독립성, 방송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합의제 기구 5명의 여야가 공이 들어와서 합의를 해라라는 게 방통위법의 취지다. 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방송의 자유를요. 이 가처분 결정문에 헌법 21조 3항을 언급합니다. 네.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권이다. 주관적 공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박정호 앵커님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직접 누리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제도 보장이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야 되는 제도 보장이기 때문에 아. 이건 법원이 수호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엉뚱한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그 이사들 3명은 임기도 다 끝나갔는데 이거를 하는 건 인용해주고 지원자들 3명 한 거는 집행정지 왜 기각하냐라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이건 객관적 제도 보장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방통위의 결정이 잘못되면 브레이크를 걸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네. 이 제도 보장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이 뭐냐? 5인 체제에서 원칙이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은 5명이 합의하는 거예요. 예외로는 보완적으로 다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수결을 하더라도 방통위법 13조에 따르면은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하게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과반수라 그러면요. 1대1이라고 하는 2명 체제에서는 과반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권을 보장받질 못합니다. 최소한 3명은 돼야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과반수를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이제 의결정족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3명 이상은 논리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시를 이미 했고 네. 이번 행정법원에서 또 내용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는 같은 판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법적 결정에 저는 좀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나온 인용 그 결정 판결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모를까? 오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론 사법부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기존에 관련된 사안에서 내린 판결문의 내용이 오류가 네. 있다면 그건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뒤집은다? 그건 논리적 모순이 사법부가 그러면 신뢰를 못 받아요. 그럼 판사 개인이 법리적 검토가 아니라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은 보지 않겠어요? 아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네.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게 왜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받아?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요. 근데 사법부는 서로 상호 좀 존중하는 원칙이 그러니까. 있어서 맞아요. 이 20페이지의 결정문을 논리적으로 다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한 30페이지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개발이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이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을 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KBS 이사진에 대해서는 또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뭐 할 말이 더 많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또 방송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모셔서 김건희 여사님 명품백 검찰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 쌍방울 수사 관련해서도 이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통위 5명 5인 체제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봉규도 딱 이렇게 3사람이 함께 항상 세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했는데 왜 김주호로 바뀌냐고. 방송입니다. 목요일로 추천권자의 마음이 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이게 잘 봐. 예.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거야. 나의 발언, 나오는. 나의 발언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표현의 그런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일을 바꾸라고요.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월요일 날 오시라고 그래. 박지호, 박인호. 아니 박진호 의원. 박지원 왜냐면 박지원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목요일 나오시거든. 그걸 옮기고 목요일 날 네.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면 스케줄링까지 예, 아유 중요한 역할 항상 해주시고 계십니다. 편성 국장님. 네. 방송법 침해야. 방송법 4조 침해입니다.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아니 저는 근데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 박봉규 네. 포에버라고 봅니다. 포에버 박봉규로. 그러니까 열심히 김지호 하겠습니다. 모르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아닙니다. 저는 또 뭐 공원 좋아한다고요? 저는 뭐 평가를 상관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제일 좀 난감한 아주 난감한 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줄타기 네. 하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저는 박봉규로 이미 줄을 탔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포에버. 월요일 수업하면서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댓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제 뒷담화를 다 들었어요. 김지호 가만두지 꼭 않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